아니, 저 사람이 왜 저러나? 만상 몸으로 뛰면 어쩌자고. 누가 말려야 하는 거 아니야. 소연아, 손잡아! 내 손 잡으라고! 좋아, 이제 천천히. 조금만 더 힘내. 힐링 야담을 찾아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우물가에 사람이 모여들었습니다. 한낮의 햇볕이 내리쬐는 시각이었지요. 장정 하나가 마당 끝에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다 말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낙네 하나가 붓두막 앞에 쪼그려 앉아 불을 지피다가 연기에 눈을 비비다 말고 일어섰습니다. 아이 하나가 담장 아래서 개미를 들여다보다가 벌떡 몸을 세웠습니다. 사람들이 뛰었습니다. 우물 쪽으로 모두두. 그런데 그 한복판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배가 남산만 한 여인이었습니다. 다리 꽉 찬 만삭의 몸으로 두 손을 배 아래 받치고 절뚝이듯 뛰어가는 여인이었지요. 발소리가 쿵쿵 울렸습니다. 숨이 차올라 입술이 벌어졌지만 그 여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왜 저러나. 만삭 몸으로 뛰면 어쩌자고. 누가 말려야 하는 거 아냐. 그러나 아무도 실제로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 마을 양반가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어째서 그 여인은 달려갔을까요? 만삭의 몸으로 뱃속에 두 아이를 품은 채로 남의 처자가 빠진 우물가로. 정녕 그것이 이유였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때는 조선 중엽 충청도 어느 고을이었습니다. 산이 낮고 들이 너른 고을이었지요. 봄이면 보리가 초록으로 일렁이고 가을이면 벼가 황금빛으로 고개를 숙이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큰 도성과는 멀었지만 그만큼 조용하고 한적했습니다. 고을에서 가장 잘 나가는 집안이 둘 있었습니다. 하나는 최참봉 댁이었고 하나는 윤생원 댁이었습니다. 최참봉은 벼슬은 낮았지만 전답이 넓었습니다. 대대로 이 땅을 지켜온 집안이었지요. 곳간에 쌀이 떨어진 적이 없었고 머슴이 열을 넘었으며 고을 사람들은 양식이 떨어지면 최참봉 댁 문을 두드렸습니다. 최참봉은 인심후한 사람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윤생원은 달랐습니다. 전답보다는 학식으로 행세하는 사람이었지요. 성균관까지 올라갔다가 과거에 2번 떨어지고 돌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떨어진 것은 억울했지만 성균관까지 올라갔다는 사실만으로도 고을에서는 대단한 사람으로 통했지요. 사랑방에는 늘 동네 젊은이들이 몰려와 그를 배웠습니다. 두 집안은 서로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윤생원의 아들 윤성보와 최참봉의 딸 최옥분이 혼례를 올린 지 이태가 지나 있었으니까요. 혼례는 화려했습니다. 고을 전체가 잔치를 벌였고 국수가 동났고 막걸리 항아리가 비었습니다. 두 집안이 하나가 되는 날이었으니까요. 그리고 혼례 2년 뒤 최옥분의 배가 불렀습니다. 그것도 보통이 아니라 쌍둥이를 가진 것이었지요. 고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쌍둥이라고? 윤생원 댁의 쌍둥이라고? 한꺼번에 둘이라니 복도 많다. 아들 둘이면 더 좋겠지만 딸이라도 한 쌍이면 얼마나 예쁘겠어. 최옥부는 10달을 조심조심 지냈습니다. 시어머니 윤씨 마님이 엄격한 사람이었거든요. 윤씨 마님은 성격이 까다롭기로 고을에서 손꼽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이 날카로웠고 눈이 빨랐으며 며느리가 하는 일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봤습니다. 최옥분이 밥상을 차리면 반찬 하나가 모자란다고 했고 빨래를 하면 주름이 잘못 잡혔다고 했으며 방을 쓸면 구석에 먼지가 남았다고 했습니다. 최옥부는 처음에는 속이 상했습니다. 그러나 참았지요. 친정 어머니가 혼례 전날 밤 손을 꼭 잡고 이르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옥부나 시집살이는 버티는 것이요. 눈물은 이불 속에서 흘려
마당에서 흘리면 안 돼. 알겠지? 최옥부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참았습니다. 버텼습니다. 이를 악물고, 그리고 이태가 지났고, 배가 불렀고, 쌍둥이가 뱃속에서 발길질을 했습니다. 윤씨 마님의 태도가 조금 부드러워진 것은 바로 그 즈음이었습니다. 며느리 배가 불러오자 마님은 입을 좀 다물었습니다. 며느리가 쉬게 했고 무거운 것을 들지 못하게 했으며 음식도 좋은 것으로 차려주기도 하며 잘 먹였습니다. 최옥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이가 있어야 사람 취급을 받는구나. 쓸쓸한 생각이었지만 그래도 편한 것은 편한 것이었지요. 그렇게 달이 차고 또 차서 드디어 만삭이 되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것은 6월 초순의 일이었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쪽빛 하늘이었지요.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어 마당에 돌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바람 한 줄기 없는 날이었습니다. 최옥부는 그날 아침부터 몸이 무거웠습니다. 등이 당겼고 배가 단단하게 뭉쳤다 풀리기를 반복했습니다. 아랫배가 묵직하게 내려앉는 느낌이었지요. 시어머니가 아침 일찍 나갔습니다. 이웃 마을 친척 댁에 경사가 있다며 며느리에게 잘 쉬고 있으라는 말을 남기고요. 남편 윤성보는 서당에 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윤생원의 제자들을 가르치는 일을 돕고 있었거든요. 집안에는 최옥분 혼자였습니다. 아니, 혼자라기보다는 뱃속 두 아이와 함께였지요. 최옥분은 마루에 앉아 부채를 붙였습니다. 더웠습니다. 만삭의 몸이라 더위를 더 탔지요. 땀이 목 뒤로 흘렀습니다. 부채를 붙여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물이 먹고 싶었습니다. 최옥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두 손으로 배를 받치고 한 발 한 발 조심조심 마당을 가로질렀습니다. 우물은 담장 바깥 골목 쪽에 있었습니다. 마을 공동 우물이었습니다. 마을 사람 누구나 쓰는 우물이었지요. 최옥군이 우물가에 이르렀을 때 거기에 이미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박첨지 댁 처자였습니다. 이름은 박소연이라 했습니다. 나이는 16이었고요. 마을에서 제일 예쁜 처자로 통했습니다. 눈이 크고 코가 오뚝하여 지나가는 총각들이 괜히 헛기침을 했지요. 소연이는 두레박을 들고 우물에 물을 기르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였습니다. 두레박이 물속으로 쑥 내려가다가 줄이 꼬여 버렸습니다. 소연이가 줄을 바로잡으려고 몸을 기울였는데 우물돌턱이 이끼가 끼어 미끄러웠던 것입니다.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소연이가 균형을 잃고 앞으로 쏠렸습니다. 악! 짧은 비명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풍덩 소리가 났습니다. 소연이가 우물 안으로 빠진 것이었습니다. 최옥부는 그 장면을 바로 눈앞에서 봤습니다. 불과 10걸음 떨어진 곳에서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소연아! 최옥분이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튀어나왔지요. 우물 안에서 소연이의 손이 보였습니다. 우물벽을 잡으려 버둥거리는 손이었습니다. 그리고 물 튀기는 소리, 숨이 막히는 소리. 최옥부는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뛰었습니다. 만삭의 배를 두 손으로 받치고 쿵쿵 뛰었습니다. 우물 쪽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사람들이 있는 쪽으로. 소리를 질러야 했으니까요. 사람 살려요. 우물에 사람이 빠졌어요. 목청껏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바로 우물가로 돌아왔습니다. 숨이 차서 헐떡거리면서도 돌아왔습니다. 소연이는 아직 우물 안에서 버둥거리고 있었습니다. 우물이 깊었습니다. 손이 벽에 닿기는 했지만 벽은 미끄러웠고 당겨 올라갈 힘이 없었습니다. 물이 차서 온몸이 떨렸고 공포에 질려 제대로 생각도 못하는 듯 보였지요. 최옥분이 우물 가장자리에 엎드렸습니다.
그냥 엎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삭의 배가 돌턱에 닿았습니다. 찬 돌의 감촉이 배를 통해 전해졌지요. 그 순간 뱃속에서 아이들이 꿈틀거렸습니다. 마치 뭔가를 느끼는 것처럼. 최옥부는 그걸 느꼈습니다. 그러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손으로 우물턱을 잡고 다른 손을 아래로 뻗었습니다. 소연아, 손 잡아. 내 손 잡으라고. 소연이가 올려다봤습니다. 눈이 공포로 가득 찬 눈이었지요. 그 눈이 최옥군의 얼굴을 알아보았습니다. 아주머니, 손 잡으라니까. 생각하지 말고 손부터 잡아. 소연이가 손을 뻗었습니다. 닿았습니다. 손이. 최옥분이 잡았습니다. 힘껏 잡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잡아당겼습니다. 무거웠습니다. 물에 젖은 몸무게였으니까요. 최옥분의 팔이 떨렸습니다. 배 안의 아이들이 다시 한번 꿈틀거렸습니다. 누구 없어요. 빨리 와요. 최옥분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이번에는 이웃집 사람들이 달려왔습니다. 장정둘이 달려와 소연이를 끌어올렸습니다. 소연이가 우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물에 흠뻑 젖어 온몸을 떨면서 그래도 살아서 나왔습니다. 최옥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힘이 빠진 것이었지요. 무릎이 돌바닥에 닿았습니다. 숨이 가빴습니다. 배가 단단하게 뭉쳐왔습니다. 등 뒤로 식은땀이 흘렀고요. 장정들이 최옥분을 부축했습니다. 아주머니, 괜찮으십니까? 만삭몸으로 어쩌자고 이러셨어요. 얼른 들어가 누우세요, 제발. 최옥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고, 괜찮다고. 그러나 뱃속이 이상한 건 사실이었습니다. 아랫배가 조여드는 느낌이 멈추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최옥부는 산기를 느꼈습니다. 예정보다 보름이나 이른 날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나왔습니다. 밤새 진통이 왔다 갔다 하더니 새벽 달기 올 무렵에 첫 아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둘째가 나왔지요. 산파가 아이들을 받아들었습니다. 울음소리가 났습니다. 가늘지만 분명한 울음소리였지요. 두 아이가 다 살았습니다. 윤씨 마님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남 앞에서 눈물을 보인 적 없는 사람이 그날 밤만큼은 소매로 눈을 가렸지요. 남편 윤성보는 기쁨에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아들입니까, 딸입니까? 산파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드님 하나, 따님 하나이십니다. 윤성보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입에서 소리가 나왔습니다. 기쁨인지 안도인지 모를 소리였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최옥분의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출산이 너무 무리했던 것이었지요. 예정보다 이른 산기에 만삭의 몸으로 우물가에서 엎드렸던 것이 탈이 난 것이었습니다. 열이 올랐습니다. 밥을 못 먹었습니다. 젖이 잘 나오지 않았고요. 산파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몸을 너무 쓰셨어요. 한동안 푹 쉬셔야 합니다. 윤씨 마님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마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집안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록 아무 말도 없었지요. 윤씨 마님은 묵묵히 며느리 방에 미음을 들고 왔고 아이들을 보살폈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최옥부는 느꼈습니다. 마님의 눈빛이 달라진 것을요. 따뜻했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뭔가를 재고 있는 눈빛이었지요. 무언가를 생각하는 눈빛. 무언가를 참고 있는 눈빛. 닷새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윤씨 마님이 며느리 방에 들어왔습니다. 미음 그릇을 탁자 위에 내려놓고 방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앉았습니다. 최옥부는 이불을 끌어당겼습니다.
몸은 아직 성하지 않았지만 시어머니의 눈빛을 보니 긴장이 되었습니다. 마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물어볼 것이 있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낮았지요. 말씀하세요, 어머니. 우물가에서 내가 한 짓 말이다. 최옥부는 예상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나올 줄 알고 있었거든요. 처자가 빠졌기에 소리를 지르고 손을 잡았습니다. 만상 몸으로. 예. 뱃속에 두 아이를 품고. 예. 마님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어째서? 최옥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말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답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던 것이지요. 마님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남의 처자 목숨이 제 뱃속 아이 목숨보다 중하다는 것이냐? 그 말이 방 안에 내려앉았습니다. 차가운 말이었습니다. 최옥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무슨 뜻이냐? 우물에 사람이 빠졌으면 소리를 지르면 됐지. 다른 사람이 구하면 됐지. 왜 내가 그 배로 거기 엎드렸느냐?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 눈앞에 소연이 혼자였습니다. 그래서 잡았습니다. 손을. 마님이 한동안 최옥분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집안 쌍둥이가 죽었으면 어쩔 뻔했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두려움인지 모를 떨림이었지요. 최옥부는 그 떨림을 들었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운이 좋았던 것이다. 예, 운이 좋았습니다. 다음에도 운이 좋을 거라는 보장이 있느냐? 최옥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마님이 일어섰습니다. 잘 생각해라. 너는 이제 이 집 사람이다. 내 몸은 내 몸만이 아니다. 그 말을 남기고 방을 나갔습니다. 최옥부는 이불 속에 손을 넣었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손끝이 떨렸지요. 아이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두 아이가 동시에 울고 있었습니다. 최옥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 박첨지 댁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소연이의 어머니였습니다. 두 손 가득 선물을 들고 왔지요. 미역 한 묶음, 쌀 한 자루, 참기름 한 병. 그리고 직접 담근 깨십 장아찌까지. 아이고, 우리 소연이 목숨을 살려주셨으니 이 은혜를 어찌 갚겠습니까? 마당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거듭거듭 절을. 윤씨 마님이 마루에 앉아 그 광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만하시오. 별것 아닌 일이오. 별것 아닌 게 아니지요. 댁에 며느님이 없었으면 우리 소연이는. 박씨 아주머니가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마님이 건조하게 말했습니다. 다들 잘 됐으니 됐소. 그러나 박씨 아주머니가 돌아간 뒤 마님은 한동안 마당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집안 식구들이 눈치를 봤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거든요. 이웃 마을에서도 소문이 퍼졌습니다. 윤생원댁 며느리가 만상몸으로 우물에 빠진 처자를 건졌다더라. 배가 그렇게 불렀는데 우물가에 엎드려 손을 잡아당겼다고. 보통 배짱이 아니야. 자기 몸은 생각도 안 했다는 거잖아. 사람들은 최옥분을 칭찬했습니다. 용감하다고, 사람이 귀하다고. 그러나 윤씨 마님은 그 소문을 들을 때마다 입이 굳어졌습니다. 며느리가 칭찬받는 것이 싫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님 속에는 다른 생각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뱃속 아이보다 남의 처자를 먼저 챙겼다는 것. 그 생각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지요. 감정적인 생각이었지요. 이성으로는 알 수 있었지요. 그러나 감정은 이성과 다릅니다. 마님은 속으로 물었습니다. 이 며느리를 믿을 수 있는가? 그 물음이 씨앗이었습니다.
그리고 씨앗은 자랐습니다. 조용히, 천천히. 쌍둥이가 생후 한 달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아들은 통통하고 활달했고, 딸은 얌전하고 눈이 맑았습니다. 집 안이 아이 울음소리로 가득했지요. 최옥분의 몸도 서서히 나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마님이 아이들을 자주 데리고 갔습니다. 자기 방으로. 며느리 방에 두기보다 자기가 안고 있는 시간이 더 길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최옥분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손자 손녀를 예뻐하시는 거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자 느낌이 달랐습니다. 마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가면서 유모를 불렀습니다. 아이들에게 젖을 먹이는 것도 유모가 했지요. 최옥분이 젖을 먹이려 하면 마님이 말렸습니다. 몸이 아직 안 좋은데 뭘 또. 유모가 있는데 내가 왜 고생하냐. 좀 쉬어. 처음에는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자 최옥분은 알았습니다. 이것이 배려가 아니라는 것을요. 아이들이 자기에게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최옥분이 아이를 안으려 하면 마님이 먼저 데려갔습니다. 최옥분이 아이 곁에 가면 유모가 이미 있었습니다. 마님이 이런저런 이유로 최옥분을 방에서 내보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최옥분이 아들을 안고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가 얼굴을 어미 가슴에 묻고 잠들어 있었지요. 그 온기가 가슴으로 전해졌습니다. 마님이 방문을 열었습니다. 애 이리 줘. 내 방에서 재울 테니. 저 안고 있겠습니다, 어머니. 마님이 잠시 멈췄습니다. 저도 아이를 안고 싶습니다. 말이 입에서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먼저 나왔지요. 마님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내가 뺏는 것처럼 말하는구나. 아니옵니다,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내가 아이를 안으면 안 된다는 것이냐?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최옥분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 할 말은 많았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지요. 마님이 아이를 받아 들고 방을 나갔습니다. 최옥분은 빈품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손이 허전했습니다. 가슴이 허전했습니다. 그런데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을 때가 더 무서운 법이지요. 그날 밤 최옥분은 남편 윤성보에게 말했습니다. 서방님, 왜 그러시오? 어머니가 요즘 아이들을 많이 데리고 계십니다. 그러오 손자 손녀가 예뻐서 그러시겠지요.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윤성보가 책에서 눈을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오? 제가 아이를 안으려 하면 어머니가 데려가십니다. 유모를 드리고 제가 방에 있지 못하게 하십니다. 윤성보가 잠시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러실 리 없소. 며느리 편하라고 그러시는 거겠지요. 예. 처음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최옥분이 말을 삼켰습니다. 아닙니다. 윤성보가 다시 책으로 눈을 내렸습니다. 어머니도 힘드신 거요. 부인이 아파서 부인 대신 아이들 보는 거잖수. 그만큼 도와주시는 거 아니요. 최옥분은 그 대답을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이불 속에서 눈을 감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혼례 전날 했던 말. 눈물은 이불 속에서 흘려. 최옥분은 이불을 끌어당겼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이들이 2달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돌아갔습니다. 밥이 지어졌고 빨래가 걸렸고 닭이 울었습니다. 그러나 집 안의 공기는 조금씩 눈에 보이지 않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윤씨 마님은 이제 아이들을 윤씨 마님 방에서 재웠습니다. 밤에도 자기 곁에 두었지요. 유모가 마님 방 옆방을 썼습니다. 최옥군이 밤중에 아이 곁에 가도 유모가 이미 돌보고 있었습니다. 마님이 말했습니다. 내가 밤에 들락거리면 아이가 잠을 설친다. 최옥부는 알았습니다.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방 안에 혼자 앉아 등잔불을 바라보았습니다. 불꽃이 흔들렸습니다. 이유도 없이 흔들렸습니다. 뱃속에 10달을 키운 아이들이었습니다. 낳을 때 피를 흘렸습니다. 열이 나고 몸이 뒤틀릴 때도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면 일어나려 했습니다. 그것이 어미라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지금 남의 품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최옥부는 손가락으로 방바닥을 긁었습니다. 긁다가 멈췄습니다. 참아야지.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참아야지. 어머니도 힘드신 거야. 서방님 말이 맞을 거야. 내가 아직 몸이 약하니까 도와주시는 거겠지. 그러나 그 말이 자꾸 속이 비어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사건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한 것은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최옥군이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지요. 몸은 이제 거의 나아져 있었습니다. 가벼운 일은 할 수 있었습니다. 찬간 연마루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님과 동네 아낙 둘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웃집 이씨 아주머니와 강씨 아주머니였지요. 두 사람 다 마님과 오래 친한 사이였습니다. 최옥부는 멈췄습니다. 목소리가 들렸으니까요.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걱정이라는 거요. 애들이 저 며느리를 어미로 알겠냐고. 이씨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에이, 아무리 그래도 제 어미는 아는 법이지요. 그러면 좋겠는디. 근데 우리 마님이 걱정하신 게 무리도 아니요. 만상 몸으로 우물가에 엎드렸으면 그 배 속 애들은 안중에도 없었던 거잖아. 강씨 아주머니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마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게 걱정이지. 저 며느리가 제 뱃속 아이보다 남의 집 처자를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면 내 손자 손녀를 믿고 맡길 수가 있나. 그건 좀 과한 생각 아닌가요, 마님? 과한 것이 아니여. 나는 저 며느리 속을 모르겠어. 배짱이 좋다는 거요. 철이 없다는 거요. 제 아이 먼저인 게 어미의 도리 아닌가. 최옥부는 손에 쥔 채소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귀로 들어오는 말 하나하나가 심장에 박혔습니다. 제 아이보다 남의 처자를 더 소중히 여긴다. 그것이 자기에 대한 마님의 평가였습니다. 최옥부는 부엌을 나왔습니다. 아무도 몰래 조용히 마당 한켠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하늘은 파랬습니다.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아무 판단도 없이 내가 잘못한 것인가 생각했습니다. 소연이를 살리려 한 것이 잘못인가? 눈앞에서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냥 보고 있어야 했던 것인가?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확히는 대답은 알고 있었지만 그 대답이 이 집 안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마님이 저녁상을 물리고 난 뒤 사랑방으로 윤성보를 불렀습니다. 최옥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무슨 이야기가 오갔는지. 그러나 저녁 늦게 남편이 방으로 돌아왔을 때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무거운 표정이었습니다. 최옥분이 물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윤성보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별 말씀 아니요. 서방님, 왜 그러시오? 말씀해 주세요. 윤성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가 당분간 아이들을 어머니가 맡아 키우겠다고 하셨소. 최옥부는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왜요? 아직 몸이 약하다고, 부인이 무리하다,
또 탈날 수 있다고 말이오. 그게 전부입니까? 윤성보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지 않는 것이 대답이었습니다. 최옥분이 물었습니다. 서방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성보가 어렵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뜻이 있으신 거니까. 한동안은 따르는 게 낫지 않겠소? 최옥분은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눈은 피했습니다. 그렇구나 생각했습니다. 이 집안에서 나는 혼자구나. 달이 바뀌었습니다. 아이들이 석 달이 되었습니다. 마님은 아이들을 완전히 마님 방으로 옮겼습니다. 유모가 마님을 도왔고 최옥부는 낮에 잠깐 아이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님이 자리를 비울 때만 마을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집 며느리 요즘 아이들을 잘 안 보더라. 마님이 다 키우신다는 거야? 며느리가 뭔 잘못을 했대. 소문이 돌았습니다. 정확하지 않은 소문이었지요. 사람들은 빈자리를 자기 상상으로 채웠습니다. 며느리가 게을러서 마님이 대신 키우신다더라. 아니야, 건강이 너무 안 좋대. 아니, 내가 들은 것은 달라. 그 우물 사건 때문이래. 마님이 며느리 믿음이 안 간대. 어느 쪽도 완전히 맞지 않았습니다. 어느 쪽도 완전히 틀리지도 않았고요. 최옥부는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장을 보러 나갔다가 들었지요. 안악들이 자기를 보고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그것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미 소문이 다 퍼졌다는 것을.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발이 무거웠습니다. 그 무렵 마을에 새로운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윤생원의 먼 친척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름은 윤만술이라 했지요. 나이는 40 중반이었습니다. 체구가 컸고 목소리가 굵었으며 웃음이 호탕했습니다. 처음 봤을 때는 인상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윤만술은 윤생원 댁 사랑방에 머물렀습니다. 먼 길을 왔으니 며칠 묵어간다고 했지요. 며칠이 지나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윤생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친척이니 내칠 수도 없었지요. 사랑방에서 제 아버지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윤만수를 보며 윤성보는 조금 불편한 얼굴을 했습니다만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윤만술은 아이들을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마님이 흔쾌히 아이들을 안겨주었습니다. 형씨가 생겼구먼, 형씨가. 어이구, 이 녀석 봐. 눈이 꼭 우리 집안 눈이여. 윤만술이 아들을 안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마님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집안 피가 딱 나왔지요. 최옥부는 그 광경을 멀리서 보았습니다. 자기 아이를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이 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님이 허락했으니까요. 최옥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윤만수리 마을에 온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그날은 비가 왔습니다. 가늘고 부슬부슬한 비였지요. 처마 끝에서 빗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최옥군이 마루에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 저고리를 만들고 있었지요. 마님이 유모한테 시키면 되지 않냐고 했지만 이것만큼은 직접 하고 싶었습니다. 아이에게 입힐 옷이니까요. 그때 사랑방 쪽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윤만술의 목소리였습니다.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요. 처음에는 낮고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최옥부는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한마디가 귀에 걸렸습니다. 그 며느리 말이지 아이를 제 손으로 키울 마음이 없는 것 아닌가. 최옥분의 손이 멈췄습니다. 아이를 마님한테 다 맡기고 자기는 빠졌다는 거잖아. 이상한 거 아닌가. 바느질 바늘이 손가락을 찔렀습니다. 최옥부는 통증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뭐, 그 사람 성격이 그런가 보지.
아이가 귀찮은 것이겠지. 피가 났습니다. 손가락 끝에서 붉은 피가. 최옥부는 그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저 말이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왜 저런 말이 나오는지. 아이가 귀찮다니. 마님이 빼앗아 간 것이지 자기가 내준 것이 아닌데 말입니다. 그러나 저 말이 한 번 입 밖에 나오면 그것은 소문이 됩니다. 소문은 사실보다 빠릅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최옥군이 마님의 방 앞을 지나다가 문틈으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마님과 윤만술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만술 형씨, 솔직히 말해보시오. 저 며느리를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감히 드릴 말씀이. 말해보시오. 내가 물어보는 것이니.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아이들 보는 눈이 없어 보입니다. 마님이 옆에서 다 하시니 편한가 싶기도 하고. 마님이 침묵했습니다. 제 아이한테 정을 못 붙인다는 느낌이랄까요. 아이들이 울어도 먼저 뛰어가지 않는 것 같던데요. 최옥분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이들이 울어도 먼저 뛰어가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님이 먼저 가기 때문에 못 가는 것이었지요. 유모가 있기 때문에 못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깥에서는 정이 없다로 보이고 있었습니다. 최옥부는 문 앞에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뒤돌아서는 순간 눈물이 흘렀습니다. 마당에서 흘렸습니다. 친정어머니가 하지 말라고 했던 바로 그곳에서. 이틀 뒤였습니다. 윤성보가 밥상 앞에서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부인, 그런데 말이오. 예. 어머니가 말씀하시는데 아이들을 좀 더 오래 맡아 키우시겠다고. 최옥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얼마나요? 돌까지요. 돌까지요. 그렇소. 부인이 완전히 나을 때까지는 어머니가 보시는 게 낫겠다고 하오. 최옥분이 남편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서방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성보가 국그릇을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좋다고 하시는데 뭘 어떻소? 서방님, 왜 그러시오? 제가 아이를 보고 싶지 않아서 마님께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윤성보가 멈췄습니다. 알아. 정말 아십니까? 그렇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오. 최옥부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알고 있는지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것인지 그것조차 이제는 알 수 없었습니다.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한 숟가락을 떠 넣었습니다. 씹었습니다. 모래를 씹는 것 같았습니다. 그 무렵 윤만술의 행동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미미했습니다. 눈치채기 어려웠지요. 마당에서 아이들을 유모가 데리고 나와 바람을 쐬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에 윤만술이 자주 나와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유모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이고, 이 아이가 누구를 닮았냐? 눈이 크네. 저 아이는 좀 조용하구나. 얌전한가 보지. 잘 먹냐? 잘 자냐? 처음에는 그냥 아이들을 예뻐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최옥분이 마당 끝 담 아래서 빨래를 걷다가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윤만술이 유모에게 무언가를 건네는 장면을. 작은 것이었습니다. 1000조각에 쌓인 것이었지요. 크기로 보아 돈이었습니다. 유모가 두리번거리며 그것을 치마 속에 넣었습니다. 최옥부는 빨래를 든 채로 굳었습니다. 돈을 건네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항상.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최옥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빨래를 가지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무언가 차갑고 단단한 것이 들어섰습니다. 저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가? 밤이 깊었습니다. 최옥군이 잠들지 못하고 등잔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일찍 잠이 들었지요. 유모 방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났습니다. 아들이 우는 소리였습니다. 낮고 꾸준한 울음이었지요. 최옥분이 일어섰습니다. 사뿐사뿐 걸었습니다. 발소리가 나지 않게 마님 방을 지나 유모 방 앞에 섰습니다.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유모가 아이를 안고 달래고 있었습니다. 최옥분이 들어갔습니다. 내가 안겠소. 유모가 놀라서 돌아보았습니다. 아씨, 제가 안겠습니다. 다시 한번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유모가 아이를 건네주었습니다. 최옥분이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이가 울음을 멈추었습니다. 금방이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어미 냄새를 맡은 것이었지요. 최옥분은 아이 머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습니다. 작고 부드러운 머리카락이 볼에 닿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는데 나왔습니다. 아이가 보채지 않고 숨을 쉬었습니다. 최옥분은 그 아이를 한참 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유모에게 부탁했습니다. 오늘 밤은 내가 옆에 있겠습니다. 유모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옥분이 아이 곁에 누웠습니다. 아이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르고 평화로운 숨소리였지요. 최옥분은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들을 잃을 수는 없다. 생각이 굳었습니다. 단단하게 굳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 없다는 것만은 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마님이 유모 방에서 최옥분을 발견했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느냐? 밤중에 아이가 울기에 달래다가 그만 잠들었습니다. 마님이 최옥분을 보았습니다. 한동안 보았지요. 앞으로는 밤에 들어오지 마라. 유모가 있지 않으냐. 어머니. 응. 최옥분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제 아이 곁에 있고 싶습니다. 마님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아이들이 아직 작아 왔다 갔다 하면 혼란스럽다. 그래도 어미가 곁에 있어야 합니다. 내가 있지 않으냐. 그 말에 최옥분은 잠시 멈추었습니다. 마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이 아이들 어미처럼 챙기고 있는데 왜 그러느냐. 어미처럼. 최옥분은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어미처럼, 어미 대신 어미가 아니라. 그렇다면 나는 무엇인가? 알겠습니다. 최옥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방을 나왔습니다. 마당을 가로질렀습니다.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게, 울음소리가 새어나가지 않게, 열흘이 더 지났습니다. 최옥분은 그 사이에 한 가지를 알아냈습니다. 유모가 윤만술에게 돈을 받은 뒤부터 마님에게 뭔가를 꾸준히 전하고 있다는 것을. 무엇을 전하는지는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모가 마님 방을 드나드는 횟수가 늘었고 마님과 단둘이 오래 이야기하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마님의 태도가 더 굳어졌습니다. 최옥분에게 말이 더 적어졌습니다. 눈도 덜 마주쳤습니다. 최옥분은 유모를 불렀습니다. 아무도 없는 시간을 골라 우물가 쪽 담장 아래에서 단둘이 이야기했습니다. 윤만술 어른이 왜 돈을 주시던가요? 유모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아씨, 그게...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저 아이들 어미입니다. 그 말에 유모가 잠시 멈췄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냥 아이들 잘 봐달라는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는요. 유모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나중에는 아씨에 대해 마님께 전하라더군요. 아씨가 아이들한테 정을 주지 않는 것 같다느니. 아씨가 아이들 우는 소리에
오지 않는다느니 하는 말을 마님께 전하라고요. 최옥분의 손이 차가워졌습니다. 그 말을 마님께 전했습니까? 유모가 고개를 더 깊이 떨궜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씨 저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최옥분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습니다. 차갑게 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하게.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유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씨, 걱정 마세요. 최옥분이 담장 아래를 떠났습니다. 발걸음이 달랐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뭔가를 결심한 사람의 걸음이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최옥군이 남편 윤성보 앞에 앉았습니다. 서방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말해보시오. 윤만술 어른이 유모에게 돈을 주고 저에 대한 나쁜 말을 마님께 전하도록 시켰습니다. 윤성보가 책을 내려놓았습니다. 무슨 소리요? 제가 직접 유모에게 들었습니다. 제가 아이들한테 정을 주지 않는다는 거짓말을요. 윤성보의 눈썹이 움직였습니다. 왜 그가 그런 짓을? 모르겠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는. 그러나 그 결과로 마님이 저를 더 멀리하고 계십니다. 윤성보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확실한 거요. 부인이 직접 들은 거 맞소? 예. 유모가 뭘 오해한 것 아닐까요? 최옥분이 남편을 보았습니다. 서방님은 저를 믿으십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성보가 말했습니다. 믿소. 그런데 이게 워낙 황당한 이야기라서.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윤성보가 일어섰습니다. 내가 알아보겠소. 서방님, 왜 그러시오? 조용히 알아봐 주세요. 소란을 피우면 어머니가 불편해하십니다. 윤성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옥부는 그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과연 이 사람이 알아봐 줄까? 아니면 또 어머니 편을 들까? 알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안개 속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윤성보가 알아봤는지 안 봤는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 사이에 윤만수리 마님과 더 자주 마주 앉았습니다. 사랑방이 아니라 안방 가까운 마루에서요. 소곤소곤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최옥부는 그것을 멀리서 보았습니다. 무언가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무엇인지 몰랐지요. 단서는 뜻밖의 곳에서 왔습니다. 이웃집 이씨 아주머니였습니다. 이씨 아주머니는 마님과 친했지만 최옥군에게도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최옥군이 장을 보러 나갔다가 오는 길에 이씨 아주머니와 마주쳤습니다. 옥분 씨, 잠깐. 이씨 아주머니가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저한테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이씨 아주머니가 두리번거렸습니다. 마님이 요즘 가끔 얘기하시는 게 있었어. 저도 말씀드리기 뭐한데. 말씀해 주세요. 이씨 아주머니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윤만술 어른이 마님한테 무슨 말을 많이 하는 모양이에요. 옥분 씨가 아이들 낳고 나서 달라졌다는 둥, 아이들보다 바깥일에 더 관심 많다는 둥. 마님이 그 말을 꽤 들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최옥분이 멈췄습니다. 그뿐입니까? 이씨 아주머니가 망설였습니다. 또 들은 말이 있습니다만. 말씀해 주세요. 알아야 제가 대처를 하지요. 제 남편한테 들었어요. 윤만술 어른이 장에서 어떤 사람들과 만났다고. 어떤 사람들인지는 모르겠는데 문서 같은 걸 주고받더라고요. 문서요? 예, 뭔지는 모르겠고요. 저도 소문으로 들은 것이라서. 최옥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주머니. 몸 건강히 잘 계세요. 내가 더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서.
이 씨 아주머니가 돌아갔습니다. 최옥부는 그 자리에 서서 생각했습니다. 문서, 장에서 주고받은 문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윤만술이 단순히 친척 방문차 온 것이 아니라는 것만은 분명해졌습니다. 그날 밤 최옥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불 속에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윤만술이 이 집에 온 것, 유모에게 돈을 주고 거짓말을 퍼뜨린 것, 마님의 마음을 자기 쪽으로 돌린 것, 그리고 장에서 누군가와 문서를 주고받은 것. 이것이 한 줄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최옥부는 생각했습니다. 천천히 오래 윤만술이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 집안에서 최옥군이 밀려나면 누가 이득을 보는가? 아이들이 마님 손에 자라면 누가 이득을 보는가? 그리고 문서는 무엇인가? 하나하나 생각하다가 새벽 즈음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 집안의 재산. 윤생원 댁은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학식으로 행세했지만 전답이 없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윤성보는 외아들이었습니다. 그 외아들이 낳은 아이들이 이 집안의 전부였지요. 만약 그 아이들과 자기 사이를 갈라놓는다면, 아이들이 자기를 어미로 알지 못하고 자란다면, 그리고 윤만술이 어떤 식으로든 이 집안에 더 깊이 들어온다면, 아직 추측이다. 최옥부는 생각을 멈췄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것을 앞세우면 안 됐습니다. 확실한 것부터 잡아야 했습니다. 확실한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유모가 거짓말을 전달했다는 것, 그리고 윤만술이 그 거짓말을 시켰다는 것. 최옥부는 눈을 떴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것부터 밝혀야 합니다. 기회가 왔습니다. 며칠 뒤 윤생원이 이웃 고을로 갔습니다. 오랜 버스상을 당해 조문을 가는 길이었지요. 사흘은 비울 것이라 했습니다. 윤성보는 서당일로 하루 종일 밖에 있었습니다. 오전에 윤만술이 장으로 나갔습니다. 마님은 점심을 먹은 뒤 낮잠을 자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집 안이 조용해진 시간이었습니다. 최옥분이 유모를 불렀습니다. 마당 한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아씨. 윤만술 어른이 마님께 무슨 말을 전하라고 했는지 제게 다 말해주세요. 처음부터. 유모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아씨, 저는 죄가 아닙니다. 당신이 나쁜 사람이 아닌 것 저도 압니다. 그러나 지금 제 아이들과 저 사이가 갈라지고 있습니다. 그것만큼은 막아야 합니다. 유모가 오래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윤만술 어른이 처음 오시던 날 밤이었습니다. 저를 불러서 은전 2냥을 주시면서 유모가 말했습니다. 천천히 기억을 더듬으며. 윤만술이 시킨 말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최옥분이 아이가 울어도 오지 않는다. 최옥분이 아이들보다 제 몸을 더 챙긴다. 최옥분이 마님한테 아이를 떠넘기고 편하게 지낸다. 최옥분이 남편에게도 마님에게도 불평을 늘어놓는다.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최옥분은 들었습니다. 다 들었습니다. 또 다른 것은 없습니까? 유모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말해주세요. 윤만술 어른이 마님께 어떤 문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옥분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무슨 문서입니까? 전답 문서라 하더군요. 예전에 이 집안 땅 일부가 다른 곳에 담보로 잡혀 있었다고요. 그것을 자기가 처리해 줄 수 있다고요. 그러면서 마님한테 무언가를 부탁했습니다. 무엇을요? 유모가 다시 망설였습니다. 아이들을 자기가 가끔 봐도 된다는 허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안의 며느리가 제 구실을 못한다면 새로 들이는 것도
생각해봐야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최옥분이 굳었습니다. 새로 드린다. 그 말의 의미를 압니다. 며느리를 내보내고 다른 여자를 드린다는 것이었습니다. 혹은 자기가 추천하는 여자를요. 아이들을 이 집에 묶어두고 자기가 원하는 여자를 이 집에 들이는 것. 이것이 윤만술의 계획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미끼였습니다. 아이들을 어미에게서 떼어놓고 어미를 이 집에서 내보내고 자기 사람을 들이는 것. 그리고 이 집안의 재산에 가까이 다가가는 것. 최옥부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유모에게 말했습니다. 아씨, 정말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앞으로는 그 어른 말을 따르지 마세요. 유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옥분이 돌아섰습니다. 발걸음이 달랐습니다. 이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최옥분이 기다렸습니다. 저녁상을 물리고 방문을 닫고 앉았습니다. 서방님, 왜 그러시오? 윤만술 어른이 이 집에 온 이유를 알았습니다. 윤성보가 멈췄습니다. 최옥분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유모에게 들은 것을, 문서 이야기를, 그리고 며느리를 내보내려는 계획을. 말이 끝났을 때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윤성보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게 사실이요? 예. 확실합니까? 유모에게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씨 아주머니 남편도 장에서 수상한 장면을 봤다고 합니다. 윤성보가 일어섰습니다. 이걸 어머니한테 말씀드려야겠소. 잠깐요. 최옥분이 남편의 팔을 잡았습니다. 서방님, 어머니한테 바로 가시면 안 됩니다. 왜요? 어머니가 지금 그 어른을 믿고 계십니다. 저희 말만으로는 안 됩니다.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윤성보가 최옥분을 보았습니다. 증거를 어떻게 잡아야 하오? 그 전답 문서입니다. 그 어른이 가지고 있다는 전답 문서가 가짜라면 그것이 증거입니다. 어떻게 확인해야 하오? 아버님 서재에 이 집안 전답에 관한 문서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과 맞춰보면 됩니다. 윤성보가 한동안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서재에 내가 함부로 들어가기도 뭐하고 서방님이 한 번만 확인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남편이 아내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알겠소.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확인해 보겠소.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윤성보가 아버지 서재에 들어갔습니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전담 문서를 찾았습니다. 아버지가 정리해 둔 서류 속에서요. 문서를 살폈습니다. 담보로 잡혔다는 땅이 없었습니다. 문서에는 그런 기록이 없었지요. 땅은 온전히 윤생원 댁 것이었습니다. 윤만수리 마님에게 한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땅 문서도 거짓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없는 이야기를 꾸며낸 것이었지요. 그것을 미끼로 마님의 신뢰를 얻고 이 집안에 파고들려 했던 것입니다. 윤성보가 서재를 나왔을 때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최옥분이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당신 말이 맞았소. 윤성보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없는 이야기를 꾸민 거야. 담보 잡힌 땅 같은 건 없어. 최옥분이 숨을 내쉬었습니다. 길고 깊은 숨이었지요. 어머니한테 말씀드려야겠소. 이건 어머니가 아셔야 하오. 예, 그런데 서방님. 왜 그러시오? 어머니가 그 말을 들으실 때 많이 힘드실 겁니다. 믿었던 분한테 속으신 것이니까요. 그 마음을 먼저 헤아려 드려야 합니다. 윤성보가 아내를 보았습니다. 응, 그래야겠. 두 사람이 안을 향해 걸었습니다. 나란히 처음으로 나란히 걷는 것 같았습니다.
마님이 들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앞에 앉아 말하는 동안 마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표정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들었지요. 말이 끝났습니다. 마님이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창밖으로 마당이 보였습니다. 햇볕이 마당에 내려앉아 있었지요. 평화로운 오전이었습니다. 문서를 직접 봤느냐? 예, 아버지 서재 문서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담보 잡힌 것이 없다고. 없습니다. 마님이 눈을 감았습니다. 한동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최옥부는 그 침묵 속에서 기다렸습니다. 마님의 마음이 어떨지 알 수 있었습니다. 창피함, 분노,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 마님이 눈을 떴습니다. 그 사람을 불러라.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윤성보가 사랑방으로 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윤만술이 마님 방에 들어왔습니다. 여전히 호탕한 표정이었습니다. 마님 부르셨습니까? 앉게. 윤만술이 앉았습니다. 전담 문서 이야기를 다시 해보세. 윤만술의 표정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예, 그게 제가 알아보니까. 우리 집 전답에 담보 잡힌 것이 없네. 예. 문서를 직접 확인했어. 없어. 윤만술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러나 금방 웃음을 만들었습니다. 아, 그게 이쪽 문서가 아니라 다른 쪽 기록에. 거짓말 하지 마세요. 최옥분이 말했습니다. 윤만술이 최옥분을 보았습니다. 유모한테 돈을 주고 저에 대한 거짓말을 마님께 전하게 했지요. 윤만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유모가 직접 말했습니다. 저는 들었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바람 한 줄기 없는 조용함이었지요. 윤만술이 마님을 보았습니다. 마님에게 무언가를 호소하려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님은 윤만술을 보지 않았습니다. 마님의 눈은 최옥분을 향해 있었습니다. 천천히, 오래. 그리고 마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은 내 친척도 아니지요. 윤만술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뭐라고 변명하려 했습니까? 마님, 저는 단지 나가세요. 마님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그러나 단단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세요. 그리고 다시는 오지 마세요. 윤만술이 일어섰습니다. 뭔가를 더 말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마님의 눈을 보고 멈췄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방을 나갔습니다. 마당을 지나갔습니다. 대문을 나갔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방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마님이 오래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마님이 최옥분을 보았습니다. 옥분아. 처음이었습니다. 이름을 부른 것이 며느리라고도 아가도 아니라 이름을. 예, 어머니. 마님이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내가. 입술이 떨렸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최옥부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귀로 들었고 가슴으로 들었습니다. 눈물이 나왔습니다. 참으려 했는데 나왔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머니. 마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지 않아. 내가 잘못 봤어. 내가 만삭으로 우물가에 엎드렸을 때 나는 그것을 나쁘게 봤어. 내가 제 아이보다 남을 먼저 챙긴다고. 그런데 그게 아니었지. 마님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게 아니었어. 그냥 내가 사람을 살린 것이었어. 만삭의 몸으로도 눈앞에서 사람이 죽어가는 걸 두고 볼 수 없었던 것이었어. 최옥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그것이 어떻게 잘못이냐. 마님이 소매로 눈을 닦았습니다. 내 며느리가 그런 사람이구나.
그 말에 최옥분이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당에서 울었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하지 말라던 바로 그 마당에서. 이번에는 괜찮았습니다. 이번 눈물은 달랐으니까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마님이 유모를 불렀습니다. 유모가 방 안으로 들어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무슨 말이 나올지 알고 있는 얼굴이었지요. 마님이 말했습니다. 이 집을 나가야겠다. 유모가 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님, 제가 죄를 졌습니다. 그런데 나는 내가 완전히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아씨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유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님이 이어 말했습니다. 나가되 가는 길에 가진 것 가지고 가라. 아씨한테는 내가 말해두마. 유모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님. 그 뒤 유모가 짐을 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조용히 집을 나갔습니다. 아이들을 한 번씩 내려다보고 나갔습니다. 짧고 조용한 작별이었지요. 대반전은 그날 밤에 왔습니다. 마님이 최옥분을 불렀습니다. 방 안에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이가 이불 위에 나란히 누워 있었지요. 마님이 최옥분에게 아이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기 앉아라. 최옥분이 아이들 곁에 앉았습니다. 마님이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키워라. 내가 옆에서 도울 테니. 최옥분이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아들이 눈을 떴습니다. 엄마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벌렸습니다. 웃었습니다. 이가 없는 웃음이었습니다. 잇몸이 다 보이는 웃음이었지요. 딸도 눈을 떴습니다.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최옥분이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두 아이를 동시에 안았습니다. 팔 하나씩으로. 아이들이 몸을 파고들었습니다. 최옥분이 눈을 감았습니다. 이 온기였습니다. 이 무게였습니다. 이것이 자기가 지키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마님이 조용히 방을 나갔습니다. 시간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어미와 아이들만의 시간을. 그 뒤로 이야기가 어떻게 흘렀는지는 마을 사람들도 대충 알게 되었습니다. 윤만술이 무슨 짓을 하려 했는지가 조금씩 밝혀졌습니다. 그가 장에서 만났다는 사람들은 이 고을 어딘가의 빚쟁이들이었습니다. 없는 땅 문서를 팔아넘기려 했던 것이지요. 그 짓이 탄로 나자 윤만술은 이 고을을 떠났습니다.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윤씨 마님은 그 뒤로 달라졌습니다. 말이 줄었습니다. 대신 손이 많아졌습니다. 며느리 방에 와서 소리 없이 아이를 안아주고 나가는 일이 잦아졌지요. 밥상을 차리다 보면 마님이 부엌 옆에 서서 거들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손이 거들었습니다. 최옥부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받았습니다. 조용히. 어머니, 오늘 저녁은 뭘 해드릴까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마님이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된장찌개 먹고 싶다. 오래된 된장으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날들이 쌓였습니다. 아이들이 돌을 맞았습니다. 돌잔치를 조촐하게 했습니다. 가까운 이웃들만 불렀지요. 국수를 삶고 떡을 빚었습니다. 돌잡이를 했습니다. 아들이 붓을 잡았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학자 나겠다, 학자. 딸이 실을 잡았습니다. 오래 살겠다, 오래오래. 마님이 웃었습니다. 윤성보가 아이들을 번갈아 안고 어쩔 줄 몰랐습니다. 최옥부는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마당에 햇볕이 가득했습니다. 아이들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우물가에서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만삭의 배를 돌바닥에 대고 소연이의 손을 잡던 그날. 아이들이 뱃속에서 꿈틀거리던 그날. 그때 자기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잡았습니다. 손이 보였으니까. 살아야 할 손이 거기 있었으니까. 그것이 잘못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자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 때문에 많은 것이 힘들었지만 결국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박소연이 마당 끝에 와서 아이들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제 17이 된 처자였습니다. 아이들을 정이 가득한 눈으로 지켜보며 아이고 이쁘다. 두 분 다 이쁘네. 하며 얼렀습니다. 최옥분이 소연이를 보았습니다. 소연이가 최옥분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이 눈을 마주쳤습니다. 소연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주머니, 됐어요. 최옥분이 웃었습니다. 다 된 일이에요. 소연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최옥분이 가볍게 소연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잠깐 짧게 그리고 놓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이 자랐습니다. 아들은 15이 되어 아버지의 서당에서 글을 배웠습니다. 딸은 14살이 되어 바느질을 배우고 글도 익혔습니다. 윤씨 마님은 늙었습니다. 머리카락이 휘어졌고 허리가 굽었지요. 그러나 눈빛만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마님이 최옥분과 마루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달이 떠 있었지요. 둥글고 밝은 달이었습니다. 마님이 말했습니다. 그때 말이야. 예. 우물가, 그때 내가 한 일 말이야. 최옥분이 마님을 보았습니다. 내가 오래 잘못 봤어. 그게 어미 도리가 아니라고 봤는데. 마님이 달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게 도리였어. 사람 목숨 앞에서 멈추지 않은 것. 그게 진짜 도리였어. 최옥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었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어서 내 손자 손녀가 그런 어미를 가진 거야. 나쁜 게 아니야. 마님이 고개를 내렸습니다. 미안하다, 옥분아. 괜찮습니다, 어머니. 아니야, 아직도 미안해. 두 사람이 나란히 달을 보았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이 오래전의 침묵과는 달랐습니다. 차갑지 않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눈앞에 일에서 이유를 찾으려 합니다. 이 여인이 왜 만삭의 몸으로 우물가에 엎드렸는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람이 거기 있었습니다. 살아야 할 사람이.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때로 가장 단순한 이유가 가장 강한 이유입니다. 계산도 아니고 용기도 아니고 그냥 눈앞에 사람을 향해 손을 뻗는 것. 그것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번 손을 뻗은 사람은 훗날 더 큰 손을 내밀 줄 압니다. 시어머니의 분노 앞에서도, 남편의 외면 앞에서도, 낯선 자의 관계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 아이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어미이고 그것이 사람이었습니다. 조선 땅에 그런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름도 가문도 크지 않았지만 그 여인이 한일은 마을에서 오래 이야기로 남았습니다. 만삭의 배를 돌바닥에 댄 그 장면이. 그리고 그 배 속에 두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었을 때, 어미가 그날 한 일을 알게 되었을 때, 아들이 물었다고 합니다. 어머니, 무섭지 않으셨습니까? 최옥분이 웃으며 대답했다고 합니다. 무서웠지. 그런데 무서운 것보다 눈앞에 손이 보이는 것이 더 컸어. 아들이 한동안 말이 없다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날 배 안에 있었군요. 응, 있었지. 그러면 저도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네요. 최옥분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고 합니다. 그래, 같이 있었어. 엄마는 그날 박씨 처자 한 사람이 아닌 4명의 목숨을 살린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구나.
이야기는 마을을 타고 전해지고 또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만삭의 배로 우물가 돌바닥에 엎드릴 수 있었을까? 그 대답은 각자가 갖는 것이지요. 그러나 한 가지만은 분명합니다. 눈앞에 손이 보일 때 뻗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이 여인이 우리에게 남긴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겠습니다.